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로부터 71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오늘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100명 넘게 서로 고소 고발돼 있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방한 중인 미 국무부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양국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에서 시작된 불매 운동은 일본 관광 상품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여금 형식으로 택시업계에 지원하도록 했는데 논란의 핵심이었던 렌터카 부분이 빠져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남해 쪽으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문제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와 기존 일반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면서 6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에 각계에서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때 핵심 측근이었던 고인의 사망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뾰족한 해법 없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차관보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대화를 통한 양국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예한 한일 갈등 속 미국의 역할을 두고 많은 관심 속에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외교부 청사를 찾아 우리 측 당국자를 잇따라 만난 스틸웰 차관보는 현재 한일 관계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주요 동맹인 만큼 사안이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o fundamentally,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and we hope that resolution happens soon.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고 우리 스틸웰 차관보께서는 미국도 대화를 재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미국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단 한일 갈등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미국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른바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정부 관계자가 외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중재위 수용 불가 입장을 그대로 전했고요. 일본에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自由、公正、無差別
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 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을 지키겠다는 G20에서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타격 목표로 삼은 데 실망했다며 애플과 아마존, 소니 같은 IT 대표 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42개 언론이 참석하고 일본 매체도 14곳이나 앉아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말바꾸기와 논리적 모순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예고도 없이 수출 규제로 보복에 나섰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4대 수출 통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일 정도인 점도 확인됐다고 외신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일본에 대한 맞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판결 분쟁과 수출 규제 문제를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국 감정도 악화하기 마련이라며 청와대의 거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방한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보복 조치가 왜 철회돼야 하는지 설명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스틸웰 차관보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미국 측과 외신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대외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일본에는 지난번보다 격상된 국장급 대화를 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대화에서 일본이 문제 삼았던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즉 캐치홀 제도와 관련해서 오히려 허술한 건 일본 측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즉 캐치홀 제도를 문제 삼는 일본에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양자협의 때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불충분한 캐치홀 제도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경우 캐치홀 제도를 법률로 근거 규정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시행령의 포괄 위임에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적용하는 캐치홀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허술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로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비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폄훼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건 일본이니 당당하게 제3국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자는 데 응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과장급 양자협의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측에 대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도 일본의 국장급 양자협의에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는 상응 조치 실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구속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오는 24일까지 열자고 요청했던 추가 회의를 거부할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양국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지금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측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첫 실무회의 이후 한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3국을 통해 소재를 우회 수입하는 것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의 대체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백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출장 기간 동안 수출 규제로 막힌 소재를 우회 수입하는 방안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계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이분 혹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그러나 우회 수입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수출품의 최종 종착지인 엔드 유저까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재의 최종 사용처를 꼼꼼히 따져 한국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들은 직수입이 막힌 소재들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도 어려운 쪽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회 수입이 어려워지고 사태 장기화 조짐까지 현실화하자 국내 기업들은 대체재 찾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제품도 생산 라인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양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서로 이제 테스트하고 또 공장 증설도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월은 걸리고 그 안에 단기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확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압박에 우리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대응 마련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내에서 확산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대체품을 알려주는 사이트 등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일본 관광 거부 움직임으로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카페는 잠정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원수 130만 명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카페입니다. 일제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자 운영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불매 운동을 선언한 적은 처음 봤고요. 일본을 좀 자주 왕래하고 좀 어느 정도 애정이 있었던 혹은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국립부산과학관에선 지난주 일본으로 떠나는 과학탐구 여행 공고를 올렸다가 빗발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목적지를 좀 변경을 해서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여행객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형 여행사 통계를 보면 지난주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신규 예약 많이 줄었습니다. 평소 대비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매운동 열기도 여전합니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상품을 안내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 제품을 잘 안 쓰긴 했지만 요즘에 더 의식적으로 일본 제품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 한국인을 자극했던 유니클로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게 급급했던 대학생의 저는 한일의 과거에 대해 공부하고 아베와 그의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일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과 불매 움직임은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올해 들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인 방문객은 줄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5% 증가한 288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지난 6월 61만여 명이 일본을 찾아 0.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38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년 4개월 만의 회동입니다. 하루 앞둔 오늘 재연절 행사에서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을 돌파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지만 각 당의 해법은 달라 내일 얽히고 설킨 국정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재연절 행사 직전 잠시 만난 여야 지도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 갈등 해법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라고 운을 뗍니다. 그냥 소통의 물꼬가 확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뚱멀뚱 나란히 앉아 눈길조차 안 주던 여야 대표는 회담 의제와 성사 과정을 놓고 웃음 섞인 신경전을 벌입니다. 특정한 의제도 없으시다면서요. 제일 문제는 원하시는 것들. 대통령께 면담을 하자고, 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응답하셨어요. 쿠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이어진 행사에서도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어색한 표정을 지어 청와대 회동 분위기를 미리 가늠케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괘씸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은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당은 일본엔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신 우리 기업은 예산 지원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습니다.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반면 야당은 대책 없는 반일 감정팔이 말고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일 감정 부추기로는 우리가 어떠한 해법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해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을 비우고 회동 준비에 매진했는데 어렵게 성사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에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일 갈등 말고도 외교 안보와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 간사 합의로 만든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도 여야 간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합의되면 결의안을 의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의결이 무산되자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내 추인을 받은 한국당이 갑자기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 회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계산만을 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발생한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연이틀 의원들을 소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경찰서에 나왔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불응했습니다. 김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이미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소환 통보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한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게 이루어진 고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 드리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연이틀 경찰 소환에 응한 범여권 의원 4명은 모두 공동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국회의원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만 의원 18명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경찰은 체증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 13명 가운데 6명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7명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소나 고발된 의원 10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전직 외교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항 1부는 이달 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K 전 참사관을 불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K 전 참사관은 강 의원과 전체 통화한 시간이 5분 안팎에 불과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중대한 외교 기밀을 유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한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돼 각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자택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때 최측근이었던 고인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조화가 장례식장 한편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전날 유명을 달리한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인이 혼자 감당했을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절망 같은 거 생각하면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택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황망한 소식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한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MB정부 초기 실세로 불렸지만 친형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운동을 주도한 이유 등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연로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정 전 의원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의 뜻대로 고인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19일 발인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 갈등과 관련해 오늘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타다 등의 서비스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이들이 낸 기여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정부가 일단 택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인데요. 그 외에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빠져서 추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먼저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며 택시업계의 집단행동과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차량 공유 서비스. 정부가 결국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에 대해 진입비용 등의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가 한 해에 900대가량 감차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플랫폼 택시의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는데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이른바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특히 75살 이상 고령 기사의 면허를 사들여 면허 매입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은퇴 기사들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사 월급제 도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사의 자격 요건은 강화됩니다. 운수 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하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의 허용 여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고 애초 한 대에 월 40만 원 선으로 알려졌던 면허 비용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상생해법을 찾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렌터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제2, 제3의 타다 문제는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좀 더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인차,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없어서 당분간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은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는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요구가 반영된 택시 업계는 환영했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여러 제약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지난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본격화됐습니다. 어렵게 대타협 기구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두고 다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신산업이라는 과대 포장으로 수수료를 따먹는 단순한 차량 대여 서비스를 하는 데 불과합니다. 업계와 정부의 고된 논의 끝에 나온 상생안. 요구 내용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택시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업체들과의 상생 구조를 만들고 낡은 규제를 없애려 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혁신업체들이 택시랑 같이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택시업계의 단점을 보완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택시 모델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산업에서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산업의 장점과 구태의연한 기존 택시 산업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반면 모빌리티 업계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카카오티 같은 가맹 서비스의 경우 규제 완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게 됐지만 타다를 포함한 운송 서비스 업체들은 택시 면허 확보 등 수많은 규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새로운 라이센스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수량이 충분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혁신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의 상생 방안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경쟁 체제를 통해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친절과 승차 거부 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른 이제 업체들도 이렇게 같이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 그런 친절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묵은 갈등의 급한 불은 껐지만 상생안을 둘러싼 업계의 온도 차이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분식회계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 대표가 회사 돈을 30억 원가량 횡령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는 모두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가에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약 23조 원, 우리 상장 시초가 약 9조 원에 비해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 자료를 기반으로 상장이 이루어지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고 이후 김 대표가 상장의 대가 등을 명분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4만 6천 주, 대략 1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이 가운데 3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회사 돈으로 보전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함께 영장을 청구한 김모 전무 역시 이런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에 관한 혐의일 뿐이라며 합병과 관련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회계사들부터 시작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이후 부풀려진 회사 가치로 받은 대출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잡고 조사 중입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에 앞서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수뇌부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50억 원대 추가 뇌물 혐의를 사실상 시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두 차례 다스 소송비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를 이행했다고 말한 건데요.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담한 표정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50억 원대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7년 대선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석환 변호사를 통해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대통령 관련 소송이 있는데 나라 예산으로 할 수 없어 삼성이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최도석 당시 삼성전자 사장에게 지원 요청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최 전 사장도 당시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자금 결제 요청을 해결해주라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자금 지원 요청 시기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50억 원대 추가 뇌물 의혹의 핵심 증거인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다스 소송 비용 거래 대금 명세서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다스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9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증인 신문기일은 추가로 잡지 않기로 해 이 전 대통령과 법정대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경찰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에 이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옛 동부그룹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경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다가 미국으로 잠적한 김준기 전 회장.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피소됐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는 2년째 제자리입니다. 재작년 11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지난해 6월에는 여권도 무효화했지만 국내로 데려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병 치료를 이유로 6개월마다 체류 자격을 연장하고 있어 송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체류 연장이 허가된 김 전 회장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건 오는 8월까지입니다.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 이에 경찰도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우리 법무부와 협의에 나선 겁니다. 또 미국 인터폴과 국토안보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송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효화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 갱신할 때 사유가 되거든요. 하지만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김 전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체류 연장을 허가받았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김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국내 송환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어제부터 발효됐죠. 어디서부터 괴롭힘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참고해 보시죠. 정부는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관계의 우위는 상대방이 정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부장이 영어를 잘하는 사원에게 개인 과외를 요구하거나 상사가 퇴근 후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 지점장이 목표 달성을 위해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거나 상사가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의 직업 등을 물은 경우는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MBC 아나운서 진정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 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게 사규를 고쳤고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지만 전문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내부 절차를 도외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관서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애매한 사건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내용상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회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안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은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전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여부를 공론에 붙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 20년 전에 자사고 체제로는 담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조 교육감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갈등을 유발한다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조항 삭제 등 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법 개정이 어려우면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여부를 국민적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차선책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등 법령 개정에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자사고 외고의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형이 아닌 협력형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망 학교에 한해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교과 중점학교로 우선 지정할 방침입니다. 기존 일반고에는 학교당 8천만 원씩인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인원이 적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별 2천만 원까지 강사비도 지원합니다. 일반고 교사를 교육과정과 진로, 진학 전문가로 양성하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반고 지원 방안은 기존 지원책과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입 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미로 이번 대책 발표는 결국 지정 취소 자사고 8곳에 대한 동의를 앞두고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서울 한 공립중학교에서 교사의 폭언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학생들이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달 26일 A 중학교 교사 B씨가 학생에게 폭언한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B씨에게 서명 경고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조합원 1,300여 명이 참가한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성과 연봉제 폐지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공직사회의 성과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성과주의가 폐기될 때까지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처럼 거액의 탈세가 벌어진 유흥업소 등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거나 가상 공간에 장부를 보관하는 등 탈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50억 규모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아레나처럼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씩 탈세를 일삼은 유흥업소 등이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대상에는 고급 유흥업소가 건물 층마다 친인척과 종업원의 명의로 따로 등록해 90억여 원을 탈세한 경우가 있었고, 여성 종업원 수백 명을 고용한 유흥업소가 수시로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400억 원가량 세금을 빼돌린 일도 있었습니다.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직원인 MD를 이용해 SNS 등으로 모집한 손님에게 모바일 결제나 현금 입금을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함께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는 종이 장부 대신 가상의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에 장부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밀수한 니코틴 원액으로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만들고 팔아 탈세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해를 끼친 업체도 있었고, 겨우 2살 된 아기의 계좌로 수강료를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한 영어학원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처벌을 목적으로 한 조세 범칙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검찰과의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 범칙 조사로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와 버닝썬 논란을 계기로 전국 21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난간에서 추락한 건데 이번 달에만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직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무 인력을 크게 줄인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추락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난간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62살 이모 씨가 5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계단으로 떨어진 거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환자는 한 7천, 8천 대 그 높이 계단에 계셨고, 포스코 구조대랑 구급대랑 그 위에서 환자 응급처치하고 구조 작업 중에 있었고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월요일에도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야간 근무에 나선 60살 장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기계 설비를 점검하다 추락하거나 몸이 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인력 감축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잇따른 안전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노무비 때문에. 예전에 한 10명이서 하던 작업을 지금 4명 이렇게 해야 되고, 원래 2인 1조 작업이 표준인데 단독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폐쇄적인 경영 방침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119에만 신고하도록 해 초동 조치가 늦을 뿐 아니라 항상 은폐 의혹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변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몰래카메라가 워낙 교묘해지다 보니 이런 범죄도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건데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현관 비밀번호 잘 가려야겠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아파트 현관 잠금 장치 쪽으로 카메라를 맞춘 뒤 계단을 내려갑니다. 하루 뒤 이 남성은 모자를 눌러 쓰고 사다리를 든 채 다시 아파트에 나타납니다. 다시 나흘 뒤 또 나타난 남성은 무언가에 놀란 듯 황급히 달아납니다. 살지도 않는 아파트에 수시로 나타난 이 남성은 36살 김모 씨.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훔쳤습니다. 설치했으니까 번호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번호를 알고 번호를 누르다가 들어가다가 김 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화재 감지기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몰래카메라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카메라로 주인이 문을 여는 모습을 찍은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만 턴 게 아니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금은방도 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범행 모두 같은 오토바이를 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가 내서에서 범행할 때도 오토바이를 사용했고 거제에서 금은방 절도 사건에서도 오토바이를 사용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의자로 판단하고 추적에 나서게 된 겁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맥도날드가 날고기 수준의 익지 않은 햄버거 패티를 손님에게 제공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31살 A씨는 지난 13일 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배달 주문했는데 먹는 도중 패티가 거의 익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A씨는 강제로 구토한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위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 코리아 측은 담당 직원이 잘못 조리했다며 앞으로 조리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진로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태풍이 남해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태풍이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형급 약한 태풍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타이완 동쪽을 지나며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속도가 빨라지고 방향도 급격하게 동쪽으로 꺾이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남해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필리핀 부근에서 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는 앞으로 계속 북진한 후 19일에서 20일경에 우리나라 남해상 부근을 통과하여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은 약하더라도 남부지방까지 북상한 장마전선에 열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할 수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예상 진로가 우리와 다릅니다. 일요일쯤 서해에 진출한다고 예상했는데 미국은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태풍 진로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한일 양국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를 비판한 발언을 두고 그건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 사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태 초기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던 매체들조차 팔이 안으로 굽듯이 점차 일본 정부 편을 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본 비판은 착각이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정치적,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착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의 느슨한 수출 관리라면서 한국이 수출 관리 체제를 검증해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연일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 외교 분야 실정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던 매체들까지 점점 자국 정부로 기울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조차 문 대통령의 일본 비판이 한국 언론의 과열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 양국 갈등 심화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은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아베 정권 외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일본 언론의 기사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일보가 쓴 기사의 일본판 제목입니다.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왜곡된 제목으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조장한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콕 집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이 두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매국적이라고 지적하며 항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민정수석이 오보가 아닌 기사 제목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례적인데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15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일본어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반일 감정에 불 붙이는 청와대로 번역돼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한국 투자가 줄었다는 기사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이라는 칼럼을 일본어로 번역해 게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기사를 통해 일본인들이 한국의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도 자신의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를 분석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강력히 항의한다며 두 신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선 문제로 지적된 일부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청와대가 오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제목을 놓고 민정수석까지 비판 대열에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 논란, 대북 정책이나 한미 공조에 대한 비판 기사로 논란이 일 때 청와대는 팩트 오류에 대해선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도 생각과 견해의 차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례의 경우 제목을 왜곡해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국익을 위해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광덕고 학생회는 나라 사랑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실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산 학용품을 사용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유색 여성 하원 의원 4명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 하원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0표,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에 더해 공화당에서 윌 허드 등 4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일본 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 않는다. 저는 근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서두르지 마라. 아첨하지 말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와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청와대는 밤새 대일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수뇌부가 TV 켜놓고 드라마 본방사수 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의 축창글을 SNS에 올립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춰놨는데 의기만 충천한 동학농민군은 축창 들고 돌격했다 2만 명이 몽땅 몰살당하는 그 사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이 경제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축창 들고 외벽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전면전, 보복, 확실한 원점 타격. 아니면 화친이죠. 협상이죠. 부총리님 어떤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정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면 부당한 거를 일본 측에 설명도 하고 그 부당성을 토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저는 대응이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협상부터 우선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 내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경고한다. 이 대응 차원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제가 의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대방도 있는 전략이.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부품 국산화, 수입 다변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아까 이 오전 내내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9일 남았다면서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는 거. 부품 국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판국에? 저는 모든 수단이 하나하나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귀하죠. 귀한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장기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일보의 일면에 난 1+1+ 알파 이거 제안했습니까?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산점차관 1+1+ 알파 제안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고 아는지 알고 있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오늘 청와대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과 한일 갈등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문제 삼았는데요. 기사 내용이 팩트와 다르다고 반박한 적은 있지만 기사 제목 또 제목에 담긴 논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건 이례적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된 건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사에 어떤 제목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삼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두 곳입니까? 네, 뭐 앞에서 보셨다시피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이 두 번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이 두 곳에서 두 분의 발언 속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변경됐거나 또는 우리 국내의 여론과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네. 편향적인 그런 좀 주장이 실린 거에 대해서 네. 국익의 관점이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의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화면에는 7월 15일 조선일보 사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었고요. 일본어판으로 번역이 됐을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는 청와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좀 보여주시죠. 네, 이번엔 7월 4일자 기사 제목인데요.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지금 뭐 제목이 바뀐 게 사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보수 어떤 그 언론에 있어서의 논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 정권에 의해서 네. 그 했던 정권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나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것을 청와대는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아까 처음에 리포트처럼 어떤 그 신문사의 논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면으로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 대면을 통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네. 과연 이와 같은 것이 다원화된 그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뜻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이제 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면 대응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내일 이 그 두 언론의 사설에 도대체 어떤 그 논조에 글이 올라올지 굉장히 걱정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지금 그 일본어로 번역된 과정에서 어떤 좀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과연 정말 이 그 청와대에서 대변하는 것, 그 걱정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 무엇이 한국과 국민을 위한 일인지 네. 답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청와대가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까 김재원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 중기적 대책이 뭐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못하는 반면에 보수의 언론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입을 막아라 이런 취지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 민주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 기사 제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청와대의 설명과 입장을 들어본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생각 먼저 들었고요. 박정환 교수님은 실제 이 청와대에서 내놓은 이 제목들을 봤을 때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사실 이 논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논조,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어판으로 바뀌면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네. 그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네. 거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다. 마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마치 잘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처럼 네. 일본 정부에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이 바뀌면서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우익에게 하나의 어떤 소스를 제공하고 네. 있고 이념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우익들에게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구나 이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신문인지 어느 나라 신문이 이런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지 굉장히 놀랍고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네. 들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놀랐어요. 굳이 우리 언론사가 외국의 기사를 번역하면서 원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판뿐만 아니고 실제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일본판, 미국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러 가지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질타할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그와 같은 데스크 내에서의 어떤 보수 언론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네. 그와 같은 논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네. 아까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와 같은 것이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묻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청와대와 그와 같은 반응이 진정한 국민들의 반응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징용군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대한변협의 대변인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은 양심적 일본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네.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아베 정권에서 그와 같이 일본 내의 양심적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매국적인 목소리를 냈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네. 이와 같은 논조나 어떤 해결책,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고 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 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어젯밤에 올린 글인데요.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인 제목이다.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강력히 항의한다라는 글을 먼저 대변인보다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정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런 다양한 논조나 제목의 기사를 올릴 수 있는데 이것들이 또 일본 언론에서 역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우려를 하셨거든요.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은요. 일본이 외교 사안을 갖다가 수출 규제와 연동한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열하고 저급한 행동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힘의 논리로 그럼 너네 이거 사지 마, 이거 팔지 마, 네. 이거 우리 안 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사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교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수출로서 그것도 60년 동안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것의 협력 관계를 정말로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이런 일본의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보수 측에서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반응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일본의 대다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균형적인 보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 대부분이 다 일본의 소식을 전할 때 균형적인 보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판 홈페이지에다가 쓰면서 우리나라 내부의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국 정부는 매우 감정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있고 매우 편협하고 정말로 일방적인 한국 내에서도 양쪽의 주장이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하면서 우익들에게 이것이 이 논리가 한국의 대다수의 그런 여론인 것처럼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제목 기사에도 이미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는 들어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금 더 일본의 시각으로 뭐랄까요? 일본에서 조금 더 읽히기 쉽게 제목을 좀 바꿨다고 그러면 봐야 될까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실린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뭔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이것이 클릭수,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 이게 이용된 기사가 일본 야후 재팬의 국제면에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 혐한 세력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퍼날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의 본질에 대해서 수출 규제 자체가 한일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외교적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와 일각에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그 외교적인 대응도 미숙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제목 바뀐 거 보세요. 동시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한테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목을 바꾸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좀 국외의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언론 탄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집권 세력이 어떤 정부에서 그와 같은 특정 회사나 특정 언론에 대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졌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세청을 통해서 어떤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사정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권력 기관을 입장에서 상대방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 아까 제목을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일보마저도 일본의 대응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언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다, 의병이다, 아니면 그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나아가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논조인 것이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매국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언론사의 데스킹 권한이라는 언론사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미리 예상을 하고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지금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려와 경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찝어서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결국은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방법,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으로 풀려면 내부의 분란의 목소리가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협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 분란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즉 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다각도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인 어떤 그 부품이라든지 수입 다변화,
국산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여론 정지 작업들 이래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리가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청와대가 좀 이 문제를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론을 좀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이러한 특히 일본 내 혐한 세력에게 우리에게 좀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문제다라는 식의 이런 논조가 장기전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작심하고 좀 비판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경은 있겠습니다만 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어떤 입장 또는 어떤 사설이 나올지 이분은 또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나오면 국내 안에서 이 논란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의 회동이죠. 내일 회동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전 만남이 오늘 제71주년 재헌절 경축식에서 연출됐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특정한 의제도 없으시다면서요. 대일 문제를 원하시는 것들 확 그냥 소통의 물꼬가 확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 면담을 하자고 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응답하셨어요. 쿠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일 회동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그 외교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그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이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를 쳐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영수회담에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만남,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할 것 같고 평소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모임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이 이른바 아이스 브레이킹해서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그리고 저녁 만찬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 6명까지 대통령까지 하면 7분입니다. 그럼 120분이라고 하면은 6명이 나눠서 해봤자 20분, 7명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말을 많이 해봤자 10여 분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조금 더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주고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반주도 기억하시고 저녁까지 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성과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내일 바로 실효성이 있는 합의문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이번에 만남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인데 이게 너무나 오래 뜸을 들여가지고요. 사실은 뭐 미지근한 거에 이미 다 밥은 퉁퉁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이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는 게 좀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게 한국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만남을 하는 거는 어떤 좀 뭐랄까요? 면피용 만남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힘을 합쳐야 될 판에 도대체 정치권은 뭐 하느냐라고 하는 여론의 질타가 있으니까 우리도 정부에 협력할 거 협력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만남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뭔가 실효성 있는 합의나 진전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국회 정상화라든지 또는 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하리라 이런 의미 있는 어떤 진전 있는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뭐 좀 항의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무조건 낙관은 좀 조심스러운 게 한일 갈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듣고 오시죠. 외교 채널들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대응할 거고 또
이 기회에 각종 부품 소재 분야에서 수익국을 다변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정부가 이 외교적 해법에 더 많이 진지하게 치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한 것을 할 때 우리 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도 결국 불발됐다는 소식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내용, 여야에서 이 내용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6월에 있는 그 임시회 본회의의 일정에 대한 의사 합의가 되면은 채택하겠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자체만 해서 원데이 하루에 이제 그 본회의만 열자 하는 반면에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경두 국방 장관에 대한 해임 의견 이것까지 해서 이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의사 일정이 아직까지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조만간 양일간 하든 하루를 하건 해서 의사 일정이 합의되면은 그때는 신속하게 지금 그 다른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통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의안에는 일단 뭐 동의를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사뭇 조금 온도차가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세요, 교수님은? 글쎄요, 좀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당도 야당도 다 같이 얘기하는데 외교적인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당이 얘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열심히 뭐 미국의 관계 있는 미국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WTO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당이 얘기하는 외교적인 해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본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내줄 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에게 뭔가 내줘야 되는 거,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이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점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또 바라보는 게요. 지금 외통위에서 이 항의 결의안,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이것이 지금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부분의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도대체 수출 규제가 이미 시작된 지가 언젠데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일본에 수출 재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항의 촉구 이런 결의안도 통과 못 시키면 일본 국회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이게 다른 당의 목소리인데 한국당은 본회의도 안 열리는데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비판이 우선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대응 미숙이 우선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런 그 견해차가 좀 상당히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1년 4개월 그동안 쌓인 이야기 풀기에는 120분 참 짧은 시간입니다만 내일 뭐 회담 테이블에 또 다른 의제들도 오른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안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일 간의 어떤 그 경제 분쟁, 외교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은 형식과 의제에 상관없이 나가겠다 해서 지금 긴급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으로서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어떤 경제적인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야 간의 뭐 대일본 결의안 같은 합의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 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 이런 얘기도 지금 솔솔 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내일 저녁에 나오는 이야기 기다려보도록 하죠. 박창환 교수 먼저 인사드리면서 정치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피해자 인터뷰와 함께 당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나이 먹고 저 부정이 있을 줄 알아야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완전히 신사가 된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고도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검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범죄인도 요청해달라고.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건 피해자가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준기 회장 그 별장으로 알려진 그 남양주에서 1년간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 그 알려졌는데요. 그 어느 날 전역을 하는 이런 그 와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준기 회장이 한 3, 4개월 전쯤에 해외에 출장을 다녀와서 음란물로 보이는 책과 또 비디오 등을 단독으로 TV 시청을 하고 나서 즉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가사 그 도우미를 옆으로 그 불러서 그와 같은 얘기를 계속 하면서 옆으로 이제 앉으라고 하는 이런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앉으라고 하고 나서 이제 성폭행이 그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한 보름 이후에는 또 신사처럼 행동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돌변을 하는 그래서 또 그 성적인 추행뿐만이 아니고 성폭행까지 이제 담은 이와 같은 정황이 그 알려졌고요. 이와 같이 말로 행동뿐만이 아니도 방송으로 상당히 그 담기 어려운 말로도 상당히 그 성적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그 남양주의 별장이 나오는데 사실 뭐 도움을 나와서 청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외딴 곳에 위치를 한 것 같습니다. 범행 전에 음란물을 보더라,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 이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사실이라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에 해당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와 같은 음란물을 방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거야. 그 개인 성인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일 것이죠. 그렇지만 여성의 어떤 도우미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TV를 본 사실 그와 같은 상황은 굉장히 저로서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걸 보다가 사람을 오게 해서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혀서 가려고 하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잠에서 억지로 앉혔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강제 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라는 점에서 상습범으로서 굉장히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금 그 성추행을 넘어서 성관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강간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분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법무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기 전 회장은 그간 대외적으로 소탈한 인상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피해자가 기억하는 모습 그리고 확보해둔 당시 정황을 직접 들어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비디오 같은 거, 뭐 포르노 같은 거, 뭐 그런 뭐 하고 책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뭐 보더라고요. 비디오 내용 막 이런 것도 자기가 왜 그걸 왜 보는지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사박 안 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안 치고. 그러다가 이제 성폭행까지.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러고 나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완전히 신사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진짜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녔어요. 자,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잠깐 좀 들어보죠. 나 안 늙었지? 나 안 늙었지? 아니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나이 먹고 이제 더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마지막에 공개된 이 김준기 전 회장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성도착적 모습도 다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성범죄자 중에서 그 권력 지향형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남성적 우위를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그 금력과 권력이 있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그것이 이제 말 등에서 표현됩니다. 이를테면 나 안 늙었지에서부터 가만히 있어. 또 그 부드러울 줄 알아야지. 네. 상당히 이제 그 지시와 권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음란물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란물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은 대부분 상당히 그 피동적이고 네. 성적인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따라서 이런 그 음란물을 통해서 왜곡된 성적 판타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관음증적 모습도 이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관음증적 모습도 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야기들이 이른바 성폭행 낭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언급 중에서 여성은 또는 뭐 유부녀는 성폭행 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족이 또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다분히 잘못된 성적 판타지인 거죠. 왜곡된. 즉 성폭행 낭설을 그대로 믿고 있는 모습도 지금 알려진 대화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피해자 말을 들어보면 이런 가해 행동이 있고 난 뒤에 완전히 신사로 돌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성폭력 가해자들한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까? 성폭행 가해자 중에서 권력 지향적인 사람에게 왕왕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왜곡된 성적 비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네. 하나의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또 그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사회적 평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치 신사처럼 마치 존경받는 회장님처럼 활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금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네. 상대방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권력 지향적 모습이 투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런 사건에서 뭐 늘 따라오는 의혹이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노린다는 건데요. 김 전 회장 측도 이번에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 들어보시죠. 돈은 얼마 받고 나오셨어요? 합의금. 2,200만 원을 받았죠. 그래요. 2,200만 원 정도를 이제 듣고 본 거 함구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여비서가 김준기 전 회장의 여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걸 보면서 용기를 내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2018년. 변호사님, 네.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성폭행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까? 이 사건에서 이 2,200만 원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합의문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했다는 것은 합의문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합의문까지 있고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뭔가 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폭행적인 범죄적 관계가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 이 회장 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도층이고 이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는 추문이 나가는 그 사실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양측 얘기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아까 녹음했는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그 또한 전부 다를 봐야 되지 일부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나타난 정황은 본인의 여성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성범죄에서 성추행이나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물적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은 네. 적어도 그와 같은 것이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 이 회장으로서는 사회적인 명성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만약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사실 처벌될 수가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그 성범죄는 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게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설령 합의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수위의 문제인 것이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사실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이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어요.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나온 조치인데 이전에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국한 지 그 2년이 도과를 했습니다. 그 질병 치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병을 확보하는데 사전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취한 조치 자체가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 인터폴의 적색 수배 요청을 하는 것에 이제 불과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인터폴 같은 경우도 임의적인 협조 단체인 것이지 강제적으로 김준기 회장을 꼭 체포해서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었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오늘 날짜로 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그래서 이 협약은 1999년도에 우리와 미국 간에 이제 맺어진 것인데요. 그렇다 본다면 미국 수사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서 체포를 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이와 같은 절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외교부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 그 당국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절차입니다. 네. 그런데 설령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 검거해서 송환되기까지는 또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 생각이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2년 전에 무엇인가 좀 발빠르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지연된 형사 정의를 야기시키는 네.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여론이 형성되면 조금 더 수사기관이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요.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가수 이민우 씨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소식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민우 씨 하면은 정말 한국뿐만 아니고 동남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술집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좀 어둑어둑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20대 옆에 있는 여성 2명에 대해서 추행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와 같은 보도가 있는 이후에는 서로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합의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느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CCTV와 같은 물적 증거에 의해서 그 당시 이민우 씨가 옆에 있던 그 여성의 볼을 이렇게 쓰다듬고 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입맞춤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와서 결국 서로 합의가 했다 한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이란 것이 2013년에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됨으로써 어떻게든 간에 객관적 물증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경찰이 수사 결과 물증과 또 인적 증거에 의해서 증거가 인정됐다고 하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없는 걸로 하겠다, 고소 취하겠다라고 해도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죠.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뭐냐면은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않는 건데. 한마디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에 의사가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성범죄를 보는 그 사회적 시각이 단순히 어떤 여성의 사회적 어떤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2013년에 성범죄와 관련되는 어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우 씨와 소속사 측이 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취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추행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객관적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네, 요즘 연예계에서 비슷하게 이런 성추문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많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유독 많은 건지요? 그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알릴 수 있는 신고 체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되는 건수도 많아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그 연예계 그 산업이 괄목상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적인 그 교육이라든가 상대방의 그 중요한 성적 자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성숙된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의 도덕 불감증에서부터 더군다나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그 K-팝이라고 하는 그 한류 문화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기획사 등이 너무 눈에 보이는 상업적 이익에 매몰돼서 정말 갖춰야 할 덕목과 공적인 인물로서의 성숙된 사회 의식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일 지금 반복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 다시 한번 K-팝과 연예계의 문화 자체를
되돌아보는 점검해야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불미스러운 사건 그리고 이야기하기도 불편한 사건들을 다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홍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 내용을 분석해 양 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오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 대표. 양 전 대표는 경찰에서 지난 2014년 외국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같은 해 이들의 유럽 여행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초대로 식사만 했을 뿐 성매매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양 전 대표와 YG 직원의 2014년 지출 내역을 파악한 결과 양 전 대표가 성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2014년 유럽 여행에 동행했던 여성 가운데 일부로부터 성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접대를 받은 외국인 재력가 1명과 유흥업소 여성 등 2명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 4명이 입건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북한과 같은 조에 편성돼 남북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29년 만에 남자 대표팀의 북한 원정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1번 시드에 속한 우리나라는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호명돼 H조에 속했습니다.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가 우리나라에 앞서 H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번 시드에서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을 피하는 등 객관적인 전력상 무난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관심은 북한과의 남북 대결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8경기를 치릅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10월 15일 원정 경기를 먼저 치른 뒤 내년 6월 4일 홈 경기에 나섭니다. I think that is a sports question. We are going to play 2 games against North Korea in the same way that we are going to play 2 games against the rest of the teams in the group.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 북한에서 A매치를 치른 건 2017년 4월 여자 축구 아시안컵 예선입니다. 남자 축구는 199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친선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지난 2008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2차례 맞대결을 펼쳤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북한 원정 경기는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라이벌이 집결한 G조에 속해 가시밭길을 예고했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은 각 조 1위 8팀과 2위 가운데 상위 4팀 등 12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합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만능 공격수 김승대가 6년 동안 몸담은 포항 스틸러스를 떠나 전북 현대로 이적했습니다. 김승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K리그 154경기에 출전해 34골을 넣고 도움 31개를 작성한 공격수로 최근 58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출전해 체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의 최정이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키움은 닷새 만에 두산을 끌어내리고 2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최정이 2경기 연속 홈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최정은 3회 말 원아웃 주자 3루에서 5대2로 달아나는 시즌 22호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2위 그룹을 2개 차로 따돌렸습니다. 개인 통산 328호이자 심정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 역대 공동 6위의 기록입니다. 4연승을 거둔 SK는 2위와 격차를 7경기 반으로 벌리면서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키움의 제리 샌즈는 삼성전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터뜨려 SK 로맥과 함께 이 부문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4회까지 매회 점수를 뽑은 키움은 삼성을 10대6으로 누르고 홈 5연승을 달려 5일 만에 두산을 끌어내리고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은 선발 투수 헤일리가 2이닝 동안 5실점하며 무너져 4연패에 빠졌습니다. 6위 KT는 두산을 잡고 4연승을 달렸고 선발 윌랜드가 5타자 연속 삼진쇼를 펼친 기아는 꼴찌 롯데를 3대1로 눌렀습니다. 5위 NC는 장단 21개의 안타를 쏟아내면서 하나의 1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4안타 빈타에 허덕인 하나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들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 지방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와 남부 내륙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장마에 태풍까지 겹쳤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필리핀 부근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이번 금요일에 제주도를 지난 뒤에 부산을 스치듯이 남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한두 차례 장마가 활성화하겠는데요. 태풍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당분간은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휴일이 아니어서일까요? 제헌절에는 다른 국경일보다 태극기 개양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태극기 개양을 잊으셨더라도 우리 헌법 1조 한 번쯤 되뇌어본 하루이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은 국민에게 경건한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